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일하는 김승섭입니다.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퀴움에 초청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40분 동안 다루기로 결정한 주제와 다루지 못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재난 불평등, 낙인, 마스크, 불안정 노동자, 지식의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밖에도 중요한 주제지만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상황을 통해 드러났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이미 고립돼 있었던 장애인분들의 이야기, 밖에서는 먼저 해고되고 안에서는 돌봄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분들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기저질환과 고령층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험 요인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과밀 수용으로 인해 한번 퍼지게 되면은 어찌할 바 없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재소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연에서는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에는 국경이 없다. 바이러스는 국경, 국적, 민족, 인종, 성별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특정 개인에게 전염이 될 때 그 개인의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또 한편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이러스 하나와 개인 한 명이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바이러스에 더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집단에서 더더욱 빈번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거대한 재난이 있을 때 이 재난이 무차별적일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 걸음 물러서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재난이 무차별적이었던 경우는, 평등했던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 중에 하나였던 14세기 중세 흑사병의 경우를 살펴보죠.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질병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었지만은 그동안 과연 이 죽음의 분포가 균질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벨기에의 한 지방에 있는 사망시 작성하는 부동산 연구양도 데이터를 분석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구 사회에 대한 좋은 데이터들이 없었으니까. 이걸 봤을 때 전염병 유행이 없던 시기 사망했던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여성 한 명이 사망할 때 남성이 사망했던 비율은 한 명이 사망할 때 1.18명입니다. 18%가량 남성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연령을 통제했을 때요. 그런데 흑사병 유행 시기에 1349년에서 51년 사이에 사망한 비율을 따져보면 여성이 한 명 사망할 때 남성은 0.89명입니다. 흑사병 유행 시기 동안 성별 자체가 계급이었던 시절에 여성이 더 빨리 사망했던 것이지요. 사망자가 되는 건 역시 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죠. 그리고 초창기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숫자가 375명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매우 정치적인 숫자입니다. 그 이유에는 특정 집단이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20세기 중반에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있는 철도를 건설하고 서부에 있는 금강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쿨리라는 호칭으로 비하 용어로 불렸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당신들이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급증합니다. 그 과정에서 1882년 중국인 배척범이 만들어지고 이후 50년 이상 중국인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중국인 사망자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사망자 숫자에 정부 통계에 처음에 카운트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죽음은 사회적 사실이 되어 숫자가 되고 어떤 죽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에볼라입니다. 기니나 시에라레온 같은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3만 명 정도가 걸렸고 11,000여 명 정도가 사망했던, 치사율이 40%에 달했던 되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나 사회적 인프라가 빈곤한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의 유행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화두가 되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갑자기 재난이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돌이켜볼 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진됐던 사람은 4명에 불과했는데 이 상황을 두고 재난불평등을 썼던 존 시 머터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미국인 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자 이것은 갑자기 재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지역에 누가 사망하는가에 따라서 실은 이것들이 재난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이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중국에서 시작된 거 맞잖아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낙인을 부르는 명칭들은 진공의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명명되는 것이지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찍었던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연설문 사진을 뒤에서 찍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코로나라고 써 있는 걸 누군가 선을 긋고 차이니즈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건 매우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중국에서 왔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 되게 어떤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이 한 편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MIT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썼던 논문인데요. 이 팀이 분석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과 지역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많은 경우에 중국의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 일자리에 타격을 받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명명, 고집스러운 명명은 실제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는 거죠. 혐오는 권력이 되고 자원이 되니까요. 인류 역사상 살펴보면 감염병의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1918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가까이 사망하게 만들었던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름은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고요. 그 이후에도 홍콩 독감, 2009년도 신종플루는 한때 돼지 독감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WHO는 2015년 새로 등장한 인간 감염병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질병의 이름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과거 이 잘못된 이름들로 인해서 특정 종교나 인종 공동체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역이 봉쇄되고 동물들이 학살당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했다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명명들은 실제로 질병을 방역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급성인지 만성인지 질병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2020년 1월에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달았던 음식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도 2014년 서울 이태원에서 아프리카인들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명명을 앞서 이야기 드린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명명들 역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계 가치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분석한 표입니다. 나는 다른 인종과 이웃에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OECD 국가 중 스웨덴이 2.8%로 가장 낮고요. 미국이 5.6%, 한국은 34.1%로 터키 바로 다음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한국은 정말로 인종차별이 심각한 나라라는 거, 그게 하나고요. 미국 사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주지별 인종분리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5.6%만이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서 5.6%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로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일까? 그것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최소한 이렇게 답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긴장이 담겨 있는 그런 숫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진정성과 얼마만큼 닿아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런 사회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긴장이 부재한 것이지요. 한때 중국 바이러스로 불렸고 또 초창기에 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구에 계신 분들이 낙인으로 인해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지난 다음부터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 한인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폭행의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영국에서 무차별 인종차별 폭행을 하며 아시아인 자체를 바이러스라고 불렀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던 경우도 있고요.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일에서 영국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염병에 의한 낙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남지요. 이 비과학적 낙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낙인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HIV, 에이즈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HIV 감염을 연구하시는 돈 오페라리오 교수님을 만나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HIV 감염을 법, 종교,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난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능에 의지하지요. 누군가 코로나19에서도 항상 그런 건데요.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그 당사자를 비난하는 것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걸린 거야. 근데 그것들은 실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재난을 만들어내는 레시피 요리법입니다. 그런 사회적 낙인들은 감염이 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받지 않게 하고 음지로 숨게 만듭니다. 측정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과학과 의학이 만들어온 진단법,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지요. 왜냐하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낙인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0년 2월경 중국에서 많은 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낙인을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얘기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2020년 6월 22일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미국에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중국에 대한 입장과 지금 미국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낙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서 명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저는 마스크를 보고 있으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일종의 시민의 자격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야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고요.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이 타면은 이제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죠. 이것은 과거 사대문 안의 거리에 특정 계급의 사람만 갈 수 있었던, 밤이 불이 꺼진 다음에는 어떤 사람만 외출할 수 있었던, 외출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사람의 어떤 계층에 따라 구분해내던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면마저 있습니다. 일종의 마스크는 시민의 자격처럼 되어 있지요. 그리고 특히나 마스크가 초창기 모자랐던 시기에는 마스크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불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흑인이 마스크를 쓴 사진은 보스턴 글로브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고자 마스크를 쓰지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근데 이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강도나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 이들의 생명이 이태로워지는 미국 사회 흑인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버드 보건대학원 사회행동학과 학과장이신 흑인 사회학자이자 인종차별을 연구하시는 데이비드 윌리엄스 교수님과
작년에 제가 만나서 대담을 나눴었는데요. 그 연구팀에서 출판한 논문 제목입니다. 위에 영어로 써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주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망 중에서는 무장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 죽었던 경우도 있고,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씨처럼 무장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망에 따라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결론은 한글로 써놓은 바와 같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 같은 주에 사는 흑인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란셋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함의가 큰 이유는 무장한 흑인이 살해당하면 악화되지 않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상해당했을 때에만 정신건강이 악화되죠. 그리고 같은 주에 사는 백인들은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걸 데이터로 보여줬던 거죠. 맥락 속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의 의미가 미국 사회 흑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마스크를 구입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공적 마스크는요. 난민으로 한국에 와 있는 분들 혹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어 구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법적 성별과 스스로 정체하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분들의 경우 신분증을 내놓았을 경우에 어떤 신분증에 드러나는 성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혼란, 긴장들로 인해 마스크 사러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스크 역시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같은 재난을 맞이했지만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나온 기사는 그런 겁니다. 응급실에 가면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한 사람만 가게 되는 VIP 응급실로 인해 거기로 갈 수 있다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비행기를 같이 타면 감염될 수 있으니 가족끼리만 이동하게 해주는 어떤 여행 비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상황들, 그리고 마스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건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에어리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 마스크는 8만 원이 넘는데 초창기부터 계속 매진 상태이고, 아래 마스크들은 가격들이 32만 원에 해당하는데 모두 매진입니다. 우리는 같은 재난 속에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벼랑 끝의 노동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초창기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은 고깃값이 싸다.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싸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조지 워싱턴 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의 육류 포장 노동자들, 동물들을 도살하고 포장하는 노동자들의 사고성 재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고깃값이 쌌던, 저렴했던 중요한 이유는 육류 포장 노동자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로 위험한 환경에서 저렴한 임금을 받고 노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2020년 4월 28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발표를 합니다. 육류 포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코로나19 핫스팟이 되고 있다. 이미 4,800명이 넘었다라고요. 그리고 점점 이 코로나19가 빈발했던 육류 포장 공장들이 문을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4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졌던 법을 이용해서 육류 포장 공장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당선이 되는 후보 당시의 공약 자체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코로나19가 두려웠었던 육류 포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공장은 재개가 되고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3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육류 포장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지난 30년간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 여러 차례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지요. 정부기관 통계를 이용해서 98년 외환위기 시기에 외환위기 이후 3개월 동안 감소된 취업자 숫자를 살펴보면 103만 명입니다. 금융위기 시기 6개월 동안 25만 명이지요. 코로나19 시기 3개월 동안 87만 명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직의 입장에서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98년 외환위기에 가깝습니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에 이 해고들은 정말 사회 전체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해고가 당하고 있는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왜 이리 조용할까요? 놀랍지 않나요? 그것은 IMF 이후에 20년 동안 변화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파견 하청 노동자가 늘어나고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해고가 되어도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노동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통계에 따라서도 가장 많이 해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 60세 이상, 임시직 취업자입니다. 저는 직장갑질 119와 함께 그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을 함께 디자인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대 이승윤 교수님과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19에서 55세 직장인들이었고요. 전체 1000명입니다. 조사 시기가 중요한데요. 2020년 6월입니다. 이번 달인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을 물었습니다.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상용직은 4%가 실직을 경험했고요. 비상용직은 25.8%, 프리랜서 특수고용은 27.4%입니다. 비상용직은 임시직 1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해고를 당할 확률이 경험했을 확률이 6배가 높고요. 특수고용은 7배가 높습니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적게 해고를 경험했던 상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비율들을 살펴보면은 상용직은 66%인데 프리랜서 특수고용은 85%로 증가합니다. 가장 이태로운 사람들이 가장 적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6개월 동안 실직 여부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직장에서 동료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시간이 줄었다, 기본급 성과금이 삭감됐다, 임금 체불됐다. 모든 숫자에서 상용직에 비해 비상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5가지 부정적인 경험 중에 한 가지도 목격한 적 없는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상용직이 51.7%, 프리랜서 특수고용이 14.7%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상용직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비상용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분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 4분기와 비교해서 월 평균 소득이 149만 원이었던 하위 20% 노동자들은 소득이 그대로인데 상위 20% 노동자들은 소득이 1,115만 원으로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에 소득 격차는 5.18배에서 5.41배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직장갑질 119 서베이 분석 결과입니다. 1000명을 조사했었는데 여기서 해고 경험이 없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한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용직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된 비율은 16.9%입니다. 비상용직 37%, 프리랜서 특수고용 53%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임금이 낮은 비상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소득이 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따지면은 상용직에 비해 비상용직은 2.2배 소득을 감소한 비율이 높고요. 프리랜서 특수고용은 상용직에 비해 3.2배 소득이 감소한 비율이 높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재난의 규모를 GDP 손실로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재난불평등을 썼던 존 시 모터는 이런 관점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재난이 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피해 수준을 정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상대적이어야 한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던 사람이 50만 원을 잃게 되는 것과 1,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50만 원을 잃게 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니까요. 수치상 같은 감소로 보일 지원 영역. 그래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도 손실 규모로만 보면 작은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상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 속에서 그 그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보긴 참 어려운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모든 교통사고가 감소했는데 단 하나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오토바이 이륜차 사망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배달 노동의 증가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칭찬 속에서 누군가는 그 몸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에게 등록 미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검사를 하도록 해줬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었지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보면은 영주권이 없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세금을 내면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염되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근데 이주 노동자들에게 감염되어 죽는 건 국가가 막고 있습니다. 무료로 검사를 하면서요. 왜 막고 있죠?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우리라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라는 말로 통칭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해서 우리로 통칭되는 사람들이 위험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정부가 이런 관점을 바닥에 갖고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함이라는 것들이죠. 언젠가 기자분이 한번 묻더라고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은 언제 나올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빨리 나올 겁니다. 빨리 나올 겁니다. 1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빨리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백신에 이미 최소한 250개가 넘는 95개가 넘는 백신들이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두고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약회사가 들어와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1년 뒤쯤에 백신 개발이 시도되고 있던 게 10개에 불과했었거든요. 이 논문은 2002년도 란셋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그 장애보존 선실연수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로 표현되는데요. 종종 질병의 부담을 얘기합니다. 이게 숫자가 크면은 이 질병으로 인해 빼앗긴 삶의 시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전 세계를 기준으로 이게 크다는 건 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더 그만큼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경계 질환은 전 세계 단위 중에 11%를 차지하고요. 심혈관계는 10.3%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29%입니다. 그런데 1975년부터 1999년까지 그 사용이 허가된 1393개의 신약을 살펴보면요. 그 분포를 보면은 신경계 질환은 단리의 측면에서는 11.5%지만은 신약의 숫자에서는 15%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10.3%가 단리에서 차지하지만은 신약의 개수는 12.8%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29.6%지만 신약의 숫자는 16.1%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와 보면은 결핵과 열대성 질환과 말라리아는 단리를 다 합치면 신경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신약을 다 합쳐도
1.5%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속칭 하이인컴 컨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에 집중되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저는 그런 이유에서 빨리 개발될 것이라고, 치료약도 백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신 분들 계신가요? 프랑스의 의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백신을 테스트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두고서 란셋의 에디토리얼에서 Decolonizing COVID-19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코비드-19를 탈식민지화하자. 의학보건학 저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목은 아니지요. 이 의사 두 명이 얘기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마스크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집중치료실도 없다. 그들은 가장 많이 노출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이걸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그들은 어차피 없어서 죽게 될 테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터스키키 매독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키에 있는 작은 시골이었어요. 문맹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고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매독에 걸린 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매독의 자연 경과를 보고 싶었어요. 흑인에서. 근데 문맹률이 매우 높고 빈곤하고 어차피 치료약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관찰을 해서 이 매독의 자연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연구를 설계합니다. 이때 이들이 1930년대에 이 연구를 설계하며 썼던 말은 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프랑스 의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비드-19 백신을 테스트하자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들은 어차피 치료를 못 받고 가끔 오게 되면은 주는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페니실린이 매독의 약으로 확정이 되고 치료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도 이들을 치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정부는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계속해서 미국 의사협회지를 비롯한 학술지의 논문을 출판했던 거예요. 하나 되게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되게 있었는데 이 불신이 심각한 흑인들을 최초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에 한 명이었던 흑인 간호사였던 분이 유니스 리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속 설득을 해냅니다. 필요한 것이다. 죽으면 부검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쓰셨던 글을 논문을 내시거든요. 보면은 정말 이 연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코비드-19 백신 치료약을 보면서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 집단이 균질하고 치료약이 없고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3세계에서 혹은 저임금 국가, 저소득 국가에서 실험을 해서 치료약효가 발견이 되면은 그 약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 국가에서 소비되는 걸 종종 보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욜라 바스가 면역에 대하여 가나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몸을 무엇으로 여기기로 선택하든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이 말은 문학적 비유인 동시에 의학적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도 나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신영정 교수님께서 이 시기를 건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재난의 강을 우리가 건너는 과정에서 그 다리를 가장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몸으로 만들어 건너진 않았으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 재난을 거치면서 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건강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로 쓰여진 가장 좋은 학술지라고 생각하는 보건사회 연구에도 분명 그런 논문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명백히 밝히는 것 이전에 이렇게 불평등이 강화가 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그대로 지켜본다고 하는 것들은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